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예정 수명이 120세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100세 사는 것도 장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남은 수명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수명 계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가 있죠. 하숙생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속에 보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대목이죠. 결국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나는 시간과 죽을 때 그때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 관리를 잘 하고 계획적으로 산다고 하면 죽을 날도 계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행선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얼마 동안 여행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계획을 세워서 잘 운용을 하면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 고달픈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남은 수명을 계산하는 요령은 일단 기준을 60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통 기대 수명을 100세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 예정 수명은 120세입니다. 인간이 120세까지 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정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거의 1세기 가까이 900세 이상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900세를 살면 1000년 가까이 산다는 얘기인데, 벌써 한 대여섯 명만, 대여섯 제너레이션, 세대만 그렇게 살아도 5000년, 6000년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 좋지만, 또 나쁜 사람들,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조물주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남은 수명을 계산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세에서 여러분의 현재 나이를 뺀다 보면 기대 수명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00세에서 현재 60세인 분은 40년이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는 병이 없어야 되고, 또 활동을 해야 되고,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병상에서 있는 기간, 또 활동을 못하는 이런 기간들을 빼게 나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40세에서 5년 동안은 병상에 있고, 또 병상에 있지만은 활동을 못하는, 이 활동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수입 활동, 이런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활동을 못하는 기간, 이런 것들은 합치면 약 20년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20년이 활발하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혹은 병상에서 10년을 있게 되면 활동 기간이 약 5년 정도 예상이 되어서 25년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세라고 가정했을 때 노후 생활 가운데 10년은 병치레 기간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건강수명이 70.7세, 병치레 기간이 11.2년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81.9세가 평균 수명이 되고요. 병치레 기간이 14.3년이 되면 약 85세 사망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병치레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 연령별 기대 여명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0세에서부터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그러면 예상되는 평균 생존 연수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약 80세, 남자 80세, 여자 85세. 현재 60세라고 하면은 22.5년, 또 여자 27.2년.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약 82.5년이고, 여자들은 87.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종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분류했는데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에 가장 많은 그 사망자 연령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악성 신물질, 즉 암에 의해서 한국인 사망자가 제일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위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폐렴, 그 다음에 자살, 이렇게 해서 2016년에 사망한 통계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별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이 되었나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는 암으로, 여자도 암으로 많이 사망을 했죠. 대개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거의 같은데, 요다음부터는 이제 남자는 자살이 좀 많고 여자는 당뇨병,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남자는 간 질환, 아무래도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먹어서 그렇고, 여자는 폐렴, 그 다음에 남자들은 운수사고, 교통사고죠. 만성 하기도 질환, 또 폐렴, 고혈압성 질환. 여자들은 이제 고혈압성 질환, 만성 하기도.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순위가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공통으로 1위는 암이다. 두 번째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거의 혈관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 원인을 2010년 자료인데요. 보면은 암이 28%,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이런 순으로 당뇨,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생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이 10만 명당 45명, 슬로바키아 42.7명, 헝가리,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노르웨이. 그래서 세계 평균은 17.2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약 2배가 더 넘고, 아시아 평균보다도 약 3배 반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료를 뒤로 가서 볼수록 대장암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 10대는 1위가 자살이고, 30대도 자살, 이렇게 되더니 40대부터는 이제 암으로 갑니다. 50대, 60대, 80대까지.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40대, 50대에서는 자살이고, 60대, 80대가 지나면 심장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60대에서는 심장 질환, 또 폐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병의 원인을 보면은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 혈관성 질환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까지 조사한 그 질병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에 83년도에 위암이 가장 많았지만은 2017년도에는 15.7%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많이 늘어난 걸 보면은 폐암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이 대장암, 췌장암, 이렇게 해가 갈수록 늘어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세 가지, 두 가지는 줄었는데 간암은 늘어나다가 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이게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이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사망률이 보면은 4.4%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폐렴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고혈압성 질환, 이 부분에 있는 그 질병들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 및 환자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약 8.9%였는데요. 2020년도에 9.7%, 2040년도에는 11.2%로 예상이 되고 2050년도에는 13.2%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치면 지금 2011년도에 49만 5천 명인데 2020년도에 75만으로 예상이 되고요. 2040년도에는 168만, 2050년도에는 212만 정도가 치매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살자 수를 보게 되면 지금 93년부터 통계인데요. 93년도에 472명이 된 것이 2000년도에는 1164명, 2003년도에는 2760명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연령별 자살자 수를 보면 여기가 한국이 검정색이고요. 중국이 농촌, 중국이 약간 갈색입니다. 대개 보면 전 연령층에서 중국이 좀 많은 편인데요. 65세 이상부터는 한국이 월등하게 일본을 추월해서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그대로인데요.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동거 가구는 줄고 노인 부부 혹은 노인 독신 가구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94년도에는 동거 자녀와 함께 동거했던 가정이 월등히 많은데요. 2004년도에는 43%로 줄었고 독신 가구나 부부 가구가 많이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단계별 수명 연장법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혈관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혈관을 청소를 하게 되면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 내에
독소가 제거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강이 됩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미네랄을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도 보충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인데요. 우리 몸의 95%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피부 노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1단계 혈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그 피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정맥으로 오는데요. 이 혈관에 슬러지가 또는 콜레스테롤 또는 석회화된 칼슘이 혈관을 막게 되면은 이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지방과 석회화된 칼슘 등이 혈관을 막고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은 아주 미세한 기관 끝부분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을 통과하지 못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모세혈관이 지문 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혈관에 피가 통과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볼록볼록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모세혈관을 이렇게 피가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은 부분은 깨끗하게 이게 단순하게 내려올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꾸불꾸불 이게 막혀서 이렇게 되는데요. 피 속도량을 6가지로 분류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모세혈관이 얼마나 깨끗하고 중요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초당 15 마이크로메타의 속도로 피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좀 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00 마이크로메타 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혈류량 160 마이크로메타 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600 마이크로메타 속도로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깨끗하다면 모든 것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신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우리 몸은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피가 5 내지 6리터 정도 되는데 모세혈관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즉 9 마이크로 메타 이 정도로 적어서 이 작은 혈관으로 삼겹살을 먹은 그 삼겹살 기름이라든지 또는 석회화된 석회석이 통과하다가 혈관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 막힘은
보면은 이 심장 계통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다 모세혈관이 가 있죠. 이게 심장의 근육을 형성하는 그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심혈관이 되겠는데요. 이 혈관에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거기에 그 스프링을 넣는 스턴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턴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 예를 들면 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보다 더 끝부분에서는 스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이패스이고, 영상 촬영기나 CT 촬영이나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막혀 있는, 즉 이 모세혈관 부분이 막힌 거에 대해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모세혈관 제일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안구 부분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죠. 눈이 충혈되면 여러분들도 이게 잘 핏줄이 보이게 됩니다.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크기의 7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동맥피가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온몸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나와서 간으로도 가고 각 기관으로 콩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몸통과 폼, 다리 각 기관으로 가고 여기에서 산소 교환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가게 되죠. 우리 머리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이렇게 나와서 머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머리 속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교환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싣고 폐로 왔다가 폐에서 이렇게 폐정맥을 통해서 허파에 가서 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산소가 온 곳이 다시 폐로 들어왔다가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심장에서 다시 온몸을 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뇌졸중의 대표 질환인 뇌경색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다. 이는 혈관을 좁게 만들 뿐 아니라 혈전, 즉 피딱지를 만들기 쉬운데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뇌로 흘러들어갈 경우 가는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아무리 가는 혈관이라 해도 산소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 뇌세포는 금방 손상을 입게 되고 뇌세포가 담당하는 기능 역시 마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전은 어떤 모습일까? 뇌의 80%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절제 수술이 한창이다. 하얗게 드러나는 콜레스테롤 덩이. 이 덩어리가 경동맥을 70% 이상 막을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 덩어리를 제거해줘야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뇌로 흘러들어가면요. 수술할 때 이게 제거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 덩어리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죽종이라고 그럽니다. 죽종인데요. 잘라서 이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보이죠?
까맣게 된 부분들이 피가 이 내부에서 다시 출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나간다면은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뇌를 막으면은 뇌졸중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오는 거죠.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